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으로 더 많은 정보를 다룰 수 있게 됐고, 일부 업무는 로봇이 활용됨으로써 편의성과 정확도를 높입니다. 이제 발달된 기술 없이 인간이 살 수 없고, 이를 받아들여야만 좀 더 진보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기계가 로봇이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시대가 오겠다라는 막연한 상상력이 대단히 공포를 확산시키는, 어느덧 인간의 자리를 차지한 로봇들. 과연 시대의 주인은 인공지능과 기계의 몫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경험했지만 쇄국을 하고 막고 조선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더 높은 새로운 문명의 등장을 막아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 새로운 문명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진보의 상상력은 끝이 없고 인류의 발전을 무궁무진하게 만드는 4차 산업. 이제 4차 산업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길을 같이 모색해봅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하루를 살펴볼까요? 아침 일찍 일어난 그녀. 일어나자마자 스마트워치를 통해 수면과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수시로 심장 박동수와 같은 건강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따뜻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아참, 저녁에 먹을 장거리를 깜빡했다고요? 따로 마트에 들를 일 없이 미리 주문하면 됩니다. 출근 시간이 늦었다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핸드폰 앱만 누르면 내 집 앞으로 자동 결제가 가능한 택시를 부를 수 있는데요. 바쁠 땐 편하게 몸만 나가면 되는 것이죠.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광화문 가주세요. 조금 독특한 택시의 운영 방식. 바로 청각장애 기사님이 운전하는 조용한 택시입니다. 일자리의 차별도 줄어든 것이죠. 직장인의 아침에 필요한 커피 수혈. 이제 일상에서 뗄 수 없는 핸드폰으로 선주문을 하고 커피를 가지러 갑니다. 그러면 로봇 바리스타가 우리를 맞아주죠. 참 귀여운 로봇이죠. 이 로봇 바리스타는 고객의 취향에 따라 음료를 제조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가져갈 수 있게 직접 서빙도 하죠. 또 오세요, 고객님. 이렇게 단골 사장님과 작별을 하면 먹고 남은 재활용품은 자원회수 기계에 보내게 됩니다. 재활용품을 다시 순환자원으로 활용해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참 똑똑한 4차 산업이죠. 퇴근 후 집에 올 때는 아침에 주문한 장거리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소량이어도 신선한 재료를 원하는 시간에 맞게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쇼핑 갈 시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에서 매장에 온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3D 기술을 통해 제품을 실제로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조금 더 편안해진 일상.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바로 4차 산업입니다. 이미 몇몇 도시는 4차 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차세대 문명을 따라가기 위한 많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모여 있는데요. 이곳에 자리 잡은 대다수의 기업은 정보기술과 같은 첨단 업종에 관심을 갖고 연구합니다. 산업혁명은 명확하게 기술과 시장이 만날 때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기술이 연구소에만 있을 때는 이걸 R&D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즉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도 아직은 연구실 속에 있는 기술이 되게 많고요. 실제로 이것이 생산 공정에 변화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전 시대와 다른 생산 공정의 시대로 우리가 전환되어진다라고 하면, 즉 트랜지션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얼마 전 성남시는 4차 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을 출범하기도 했는데요. 4차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본격적으로 알린 것이죠.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리는 한 산업단지.
이곳에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로 입사 4년 차인 이마선 씨는 늘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는데요. 그녀의 직책은 새로운 상품에 대한 기획부터 생산, 판매, 광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콘텐츠 전문 매니저. 그만큼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기발한 안목과 센스가 필요한 것이 이곳의 일입니다. 패션 메타버스몰을 개발하고 다루는 이 기업은 3D 상품과 VR 패션 스토어, AR 카탈로그 등 패션과 4차 산업을 접목한 아이디어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패션 잡지를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안 보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가 패션 정보를 어디서 얻을까, SNS가 답일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관련 저희 초창기 멤버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이, 영거 제너레이션들이 패션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게 이런, 그때는 메타버스라는 단어 없었는데 이런 3D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돌아다니는 공간을 만들자. 주 소비자층인 MZ세대를 겨냥한 신선한 아이디어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매장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리얼하게 제품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품 퀄리티도 이렇게 4K로 잘 나와서 매장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뭐 폰이든 PC로도 매장에 대한 그런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시대에 공감한 기술 개발로 이 기업은 주목받는 스타트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얼마 전 1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다수의 스타트업 경진 대회에 입상하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뽐내고 있죠. 패션이란 게 일식주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물리적 거리를 인해서 뭐 쇼핑몰 방문 어렵다든지, 뭐 생활 패턴 자체가 뭐 낮에 못하는, 모든 게 다 낮에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단지 쇼핑이 아니고 이 실제 제품을 집에서든지 아니면 원하는 어디서든지 정말 실사와 같이 리얼하게 볼 수가 있고, 그거를 가상으로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매까지 되기 때문에 아마 패션 산업이 앞으로 디지털로 많이 전환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연구 자료에도 보면 앞으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디지털을 구매하게 된다는 게 조만간 도래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보고 있고, 사람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디지털 패션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에서 현실 활동이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멀리 떨어진 매장을 내 눈앞에 가져다주는 메타버스몰은 가상세계를 현실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현실과 가상세계의 조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4차 산업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만 머물려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베트남, 일본, 그리고 뭐 영문어권까지 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널리 글로벌로 펴져가는 패션 메타버스몰을 생각하고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봇을 일상 속으로 가져온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연결시키는 곳인데요.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인 푸드테크를 다루는 기업이기도 하죠. 국내 최초로 무인 로봇 카페를 도입한 이곳은 로봇이 바리스타와 서빙, 매장 주인까지 3가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맛도 훌륭하다고요? 네, 저희는 2018년 1월에 인천공항에 처음 1세대를 오픈을 했습니다. 5년이라는 과정 동안 계속 새로운 세대들을 발표하면서 기술들을 계속 보도화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개발 중인 카페 속 로봇들. 네, 저희가 이제 1세대를 처음 운영할 때 소비자 반응이 크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봇이 가만히 딱 서 있다 보니까 이거 움직이는 거 맞나? 작동하는 거 맞나? 그냥 전시해 놓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 처음 보시다 보니까 좀 무섭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장소에 로봇의 얼굴을 한번 달아봤더니 매출이 2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이 많은 쪽을 보고 인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로지컬한 이제 얼굴 표정도 26가지 정도를 현재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한 10배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요일은
사람의 표정을 활용한 휴먼 터치로 차가운 로봇의 이미지를 벗어버린 건데요. 이곳의 특징은 핸드폰 앱과 연결해 주문과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카페 도착 전 주문을 하고 음료를 픽업하는 것이죠. 예, 저희가 앱으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완성이 되면 알람을 오고 그리고 그 알람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받게 되고요. 그럼 그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그냥 담아 놓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또 자체 구축한 머신러닝 통해 가지고 이게 예측을 하고 이 매장은 과연 언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원자재가 필요한지 다 예측을 하게 돼 가지고 자동 발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능형 CCTV를 통해 운영 솔루션을 제시하는 건데요. 가동률, 주문 처리율, 소모품 교체 주기 등 주요 매장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며 매장 원격 제어와 운영 관리를 합니다. 이 또한 4차 산업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이 로봇 카페는 2018년 오픈 후 지난해 말 16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간편한 관리와 함께 취향에 따른 50여 가지의 음료 제조, 시간당 400잔의 제조율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에 손색이 없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2027년 1,409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것이죠. 테크 사업까지 해보니까 저희의 서드파티들이 다 이 근처에 있습니다. 저희 개발을 하는 것도 성남의 이제 공장에서 지금 현재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인프라들도 많고 저희의 이런 여러 가지 제휴를 하기 위한 인프라들도 너무 많이 갖춰져 있어서 푸드테크 하는 기업들의 최적의 입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 간의 교류가 중요한 4차 산업. 빅데이터와 IoT 등 모든 것이 연결과 연결이 되며 꼬리를 물고 나가는 4차 산업. 그만큼 기업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이 기존 소규모 대량 생산이 주도한 2차 산업과 다른 점이죠. 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도 장비나 부품 사업이 생태계를 이루어야 큰 발전을 함께 이룬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미국 시장을 보면 스타트업들이 막 성장을 하고 그들이 M&A를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다시 쫙 퍼져서 그 기업에 그 인력들이 퍼져서 들어가서 또 혁신을 도모하기도 하고 이런 걸 촉발하는 데 있어서 스타트업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소통이 가능한 스타트업 육성이 핵심인 것. 이에 따라 성남시는 5천억 규모의 판교 유니콘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기존 메모리 반도체가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이었다면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구성하는 어떤 그 산업 자체가 팹리스 산업, 파운더리 산업, 그다음에 오사트 산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제일 핵심은 사실은 팹리스 산업입니다. 팹리스는 이제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를 팹리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여러 가지 이제 입출력이라든지 뭐 연산 장치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갖다 전체적으로 구성하면서 설계하는 그런 전문 업체를 팹리스 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 강국을 자랑했던 우리나라는 현재 시스템 반도체에서 부진한 편입니다. 이유 중 하나는 반도체 공정 간의 균형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4차 산업을 부흥시킬 핵심은 어쩌면 이 시스템 반도체의 육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메모리 반도체에서 전 세계 60%, 70%의 어떤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시스템 반도체는 그보다 훨씬 더 3배 정도 더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하려면 팹리스가 성장을 해야지 할 수 있고 팹리스가 성장을 해야지 사실은 파운더리 업체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술. 국내 시스템 반도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성남도 나섰습니다.
네, 우리 성남에는 전국의 팹리스 기업, 반도체 설계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활용해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제2판교에 5,000평, 제3판교에 1만 평 이렇게 해서 반도체 기업을 우선 입주시키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4차 산업은 이미 미래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다가와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더욱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기관차 역할을 우리가 성남시가 하겠다는 4차 산업의 추진 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ICT 융합산업 벨트를 함께 만들며 유기적인 4차 산업을 만듭니다. 4차 산업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얼마 전 이곳은 기존 제조업의 4차 산업에 색을 입혔습니다. 대표적인 제조업인 철강산업은 한때 경제 부흥을 일으킨 2차 산업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공정을 인공지능화시켜 스마트 팩토리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이에 따라 수익성도 개선됐습니다. 일부 원료의 가격 하락도 있었지만 인공지능화로 인한 제조비 절감도 컸습니다. 이곳은 스마트 CCTV 인프라를 구축해 크게 6가지로 분류되는 각 공정을 손쉽게 파악하게 했는데요. 설계 과정의 최대 12시간의 설계를 1시간으로 단축, 연료비 연 19억을 절감시키는 등 눈에 보이는 효율들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사람을 향한 일이죠. 도금 공장의 이 로봇은 485도의 뜨거운 용기 속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이는 얼마 전까지 사람이 하던 일이었죠. 네, 예전에는 포트 내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을 사람이 직접 제거를 했는데 포트 내는 고열계소고 위험한 작업 구간인데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로봇가 그것을 발생량을 예측하고 측정을 해서 직접 찾아서 제거를 해줌으로써 작업자가 훨씬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위험군 작업을 사람 대신 기계가 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인 건데요. 이외에 여러 가지 편리성이 높아졌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예로 얼마 전 셀프 계산대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많은 캐셔들의 인력 감축 부담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또한 적응하기 힘든 무인화 기계의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고 하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인건비를 줄이는 관점에서 등장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이 그걸로 많이 이제 대체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보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단순한 노동들은 그거를 대체하는 로봇들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 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대체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청년들이 그런 잡을 막 하면서 사는 거를 즐거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결국 잡이 필요하겠죠. 이게 결국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인 카페 많아지고 로봇이 뭐 서빙을 하고 다양한 단순한 노동에 인류를 대체하는 시스템들이 들어선다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이 생태계의 전환이 일어날 거고 인류는 노동 시간은 줄이는 대신 보다 더 고부가가치의 일들을 찾게 될 거고 그런 생태계를 먼저 구성하는 국가나 또 기업이 많은 선택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객기 조종사들을 보면 과거에 4명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명으로 줄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장의 숫자도 줄어왔지만 항공의 산업이 폭발적으로 여행객의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기장의 수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커진다면 기술이 발전해도 일자리의 총량은 줄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사에서 볼 때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지금 2020년대, 1970년대와 비교한다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기술력이에요. 기술이 좋아지고
5명이 일하는 걸 2명이 일하는 놀라운 기술력들을 한국 사회가 가지게 되었지만 일자리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디지털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조정 과정에서의 이런 마찰 갈등들은 존재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면 국가 세금에 의해서 복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재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전환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실패한다면 그거는 정부의 책임이지 기술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과정과 교육만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실제로 이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한 후 오히려 직원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단순 기능직은 줄었지만 AI 등의 인력 수요가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4차 산업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는 등 시스템 전환의 불편감을 줄이고 있죠. 네,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효과는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공정 간의 로스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AI 모델링을 통해서 고숙련자의 노하우를 시스템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봇을 적용함으로써 현장의 안전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직원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일하는 문화가 형성됨으로써 스마트 일하는 제철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혹자는 아직도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4차 산업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품는 것인데요. 기계에 서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시대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죠. 이런 생각의 확산은 알파고가 줬던 충격의 영향일 거라고 대다수는 말합니다. 인간과 대국을 펼친 로봇이죠. 알파고가 줬던 산업적인 사회적인 충격은 뭐냐면 이러다가 일자리가 인간이 기계가 로봇이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시대가 오겠다라는 막연한 상상력이 대단히 공포를 확산시키는 1차 산업혁명 때 사람들이 농촌을 탈출해서 그나마 내일 희망이 있는 도시로 공장으로 사람들이 탈출을 했었던 거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사회라든지 서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가 퍼지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발생하게 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이 없다 그래도 둘이서 공장을 다니다 보면 거기서 받은 월급으로 우리가 집을 살 수 있고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데 걱정 없다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들이 사회 속에 풍부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4차 산업혁명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느냐? 근데 왜 자꾸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포커스를 맞추냐는 거예요. 조금은 낯선 현실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간극을 좁히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새롭고 많은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디지털 대전환을 이야기하면요.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부작용입니다. 로봇이 등장하고 뭐가 이렇게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나면 대신 사람은 자꾸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왜 인류가 글로 갈까요? 그게 훨씬 더 나은 서비스이고 인류의 생존이나 또는 보편적 인류가 더 그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겠죠. 로봇이나 그 인공지능이 정말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은 노예처럼 살 것이다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역량을 좀 무시하는 또는 역사의 흐름을 무시하는 좀 과도한 설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기술은 인간의 삶을 바꿔왔습니다. 수렵시대의 사냥 도구가 농경시대의 농기구가 더 나은 생활로 이끌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증기기관차와 전기는 노동을 대신한 대량 생산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기술의 변화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을 거듭합니다. 현재의 4차 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존의 자동화 기계와 달리 로봇과 기계가 능동적으로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지식과 편안함을 전달하고 있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4차 산업.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닥친 놀라운 기술을 안고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 가능할까요? 인공지능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향한 길을 만나봅니다. 국내에서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는 54만 톤. 그중 폐플라스틱의 재활용품 이용률은 55%. 절반 수준인데요. 아이들이 생활할 미래를 위한 4차 산업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활 폐기물들이 우리의 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순환자원, 즉 자원화가 가능한 쓰레기를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진보된 과학기술로 생활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회사입니다. 바로 자원의 순환을 연구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보면 저희들이 분리수거해서 버린 것들이 정말로 재활용이 될까라는 거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이 됐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쓰레기 문제는 언젠가는 굉장히 심화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필요한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순환 자원 회수 로봇. 캔, 플라스틱과 같은 재활용품을 넣으면 자동 분류화 작업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용자는 분류된 수만큼 포인트를 쌓아 현금화를 시키는 것이죠. 저희가 한 100만 원까지도 가져가시는 이용자분들이 계세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쪽으로 통해서 설치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 ESG 경영의 일환으로 많이 설치해서 이용을 하고 계세요. 특정 물품을 넣으면 카메라 센서를 통해 물품을 스캔하게 되고 이미 다양한 물건의 빅데이터를 가진 인공지능 칩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정말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물품들을 선별을 해서 제대로 된 재활용을 하기 위해 저희의 순환 자원 회수 로봇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카메라가 자원을 확인을 한 후에 라벨이 붙어 있거나 내용물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물이나 라벨을 제거해 달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벨을 붙였을 때 지금 들어가지 않던 것들이 라벨을 떼고 나서 투입을 하게 되면은 투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분리 배출한 많은 재활용품이 수거를 통해 서로 섞이는 과정에서 오염이 많아지고 선별 작업까지 거치면 재활용품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데요. 반면 자원 회수용 로봇은 회수 단계부터 정밀한 분류를 통해 재활용품 소재의 부가가치를 높입니다. 이 페트병을 소재화로 만들 때 저희가 이렇게 플레이크라는 소재를 만들어요. 이렇게 잘게 자른 플레이크라는 이 소재는 쉽게 생각하시면 밀가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균일화시키면 펠릿이라는 이런 재생 소재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밀가루를 이용한 반죽이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반죽, 펠릿을 이용해서 다시 페트병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실로 뽑아서 의류 등으로 제작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재활용품에서 나온 자원은 순환되어 또 다른 재활용품이나 물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자원은 또다시 순환되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순환 경제를 만들게 됩니다. 도시의 근간으로 전기, 통신, 도로, 수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설계하는 순환자원의 회수 인프라가 함께 들어가서 도시의 어떤 스마트 시티의 하나의 역할을 갖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표입니다. 한편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택시 회사에서 일하는 김진태 씨는 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드는 전문 택시 기사입니다. 하루 평균 20명, 적을 때는 10명 정도의 고객을 태우는 김진태 씨는 오랜 세월 택시 기사 일이 꿈이었다는데요. 운전한 지 20년, 항상 운송업을 꿈꿨지만 취직이 어려워 일용직에 종사해야 했다는 그. 이 일을 시작한 후로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도 수고해. 말이 아닌 글로써 대화하는 두 사람. 사실 이분은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택시 기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최근에서야 접하게 된 거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그것도 기사님의 소리를 대변해주는 한 기술을 통해서였습니다. 바로 한 벤처기업이 만든 기계 덕분이죠. 청각장애인분들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승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그런 소통의 벽을 허무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덕분에 일자리의 차별이 줄었습니다.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취업률이 31.4%로 상당히 낮은 취업률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청각장애인분에게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일자리를 열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 해외 여러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던 중에 이제 해외 라이드 쉐어링 업체에서 청각장애인분들이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내 청각장애 운전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청각장애 운전기사도 늘어나는 추세.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에어컨 온도 좀 내려주세요. 소통이 가능하지만 난폭한 소리가 필요 없는 곳. 누구보다도 더 안전하게 운행해주시고 편안하게 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으로 좀 중점을 둘 예정이고, 이를 통해 가지고 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서비스로 이렇게 매김하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김진태 씨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운전을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고객들을 태울지, 어떤 마음속 이야기가 오갈지 설렌다고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으로 자신에게 기회가 온 것에 감사하답니다. 한편 행정 분야에도 4차 산업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특별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김기한 주무관. 오늘 지역 조사를 나왔다고 하는데 왠지 장비들이 심상치 않은데요. 흔히 우리가 알던 지역 조사와 조금 다른 느낌. 장비를 세팅하더니 이내 드론을 공중에 띄웁니다. 바로 드론을 통해 자료 조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좀 더 먼 곳이나 사람이 닿기 힘든 곳에는 드론을 보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고요. 저희는 드론을 활용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기도 하고 일정한 데이터를 구축하기도 하고 모니터링 작업, 감시 기능, 그리고 지적 조사, 환경 분야 이런 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도입된 드론 행정인 것이죠. 드론 또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것. 그럼 만약에 이 작업을 사람이 했다면 지금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하고 계신 작업은? 사람이 했다고 하면 한 수십 명의 인원이 한 며칠 정도는 걸렸을 거죠. 네. 행정 분야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시민 그리고 기업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질 좋은 데이터를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생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각 행정장소 관리를 위한 데이터 취득이 끝나면 그 정보를 모아서 저장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렇게 쌓인 정확한 데이터들은 수질 점검, 공사 현장 모니터, 재개발 지역 기록 등 약 210개의 부서와 협업을 통해 행정 운영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촬영 영상 또한 포털 지도보다 300배 향상된 정밀함까지 가집니다. 저희는 드론으로 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항공에서 보는 데이터들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3차원 데이터는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게 하는데 기초적인 데이터가 됩니다. 실제 드론 행정이 도입된 후 여러 정부의 별도 구매비 감소와 업무 효율을 높여 행정 예산까지 절감했다고요. 하지만 가장 큰 업적은 안전망 확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여기순간이 파열된 지역이에요. 여기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지역이 파열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여기 지나다니신 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성남시 특허로도 등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시도했고 성공했고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죠. 이렇게 12곳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찾아냈어요. 기술의 발전은 편안한 삶을 만드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는 사람을 보호하고 우리가 살아갈 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것은 수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헬스케어와 인공지능의 융합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기술의 혁신이 건강의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 의료에 있어서의 인공지능과 결합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유전자의 어떠한 구조를 우리가 다 파헤친다든지 단백질의 구조를 다 파헤친다든지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비약적인 의료 산업의 발전들, 페니실린이 1923년에 발견됐을 때 얼마나 인류가 새로운 세상을 맞았습니까? 항생제가 있었던 세상과 없었던 세상은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인류가 만들어낼 이런 의학적인 발전들은 인간이 지금보다 더욱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사회가 온다라는 패러다임을 지금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4차 산업도시로 도약을 기약하는 성남시 또한 여러 개발 분야 중 바이오 헬스 기업의 양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은 4차 산업의 도래와 함께 각광받는 분야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인구의 고령화와 세계적인 팬데믹 이슈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긴 수명은 물론 질적으로 건강한 삶이 가능해질 거라는 희망이 보인 것이죠. 이곳은 한 바이오 헬스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기술로 재활 로봇과 수술 로봇을 개발하는 곳인데요. 고령층의 고질병을 간파한 치료와 회복을 돕는 기술 개발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작년 매출만 200억 달성.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올해의 로봇 기업 중 하나로도 뽑힌 촉망받는 벤처 기업이죠. 저희 회사에서는 뼈를 수술하는 관절과 척추를 수술하는 수술 로봇 2가지와 보행재활 훈련을 시키는 보행재활 로봇 이렇게 총 3가지 국산 의료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관절 수술에 필요한 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수술 로봇 같은 경우는 수술의 정확도를 올려서 환자의 치료 효과를 더 좋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 치환 수술 같은 경우는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직선을 이루도록 수술하는 것이 중요한데 로봇이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척추 수술 로봇 같은 경우는 나사못을 척추에 정확히 삽입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영상을 자주 활용하게 되는데 로봇을 이용해서 그런 방사선 피폭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 환자를 위한 치료 로봇도 이곳의 주력 기계입니다. 예. 저희는 발판을 이용해서 보행 궤적을 만들어내는 보행 재활 로봇이고요. 양발이 이제 3자에도 로봇을 가지고 있어서 지면이나 그다음에 경사로, 계단 같은 다양한 보행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밑에 나오는 이 퍼센테이지는 뭔가요? 이게 발판에 내가 얼마나 힘을 가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환자가 제대로 훈련을 못하면 발판에 힘을 가하지 못하고 그럼 치료사나 환자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어서 이런 걸 피드백을 해주면 그 환자의 치료 효과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바타가 환자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환자한테 가이드를 좀 제공을 하고요. 환자의 병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질환의 단계, 그다음에 보행을 잘 못하는 쪽의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 과정 동안에 이제 데이터들을 다 축적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나중에 의료진들이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보완하는 기업.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지가 이곳 기술 개발의 출발점입니다. 이곳의 또 다른 의미는 국산 의료기기에 있습니다. 사실 수술 로봇 같은 첨단 의료기기는 국내 기술이 그렇게 그동안은 발전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해외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현재 저희를 비롯해서 여러 의료 로봇 회사들이 국산 수술 로봇과 의료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산 첨단 의료 로봇을 개발함으로써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그런 수입 대체 효과도 있고, 그리고 국내의 높은 의료 기술과 공학 기술을 융합해서 새로운 의료 로봇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해외 의료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내 의료기기의 수준도 높은 편이지만 기존에 사용한 제품의 신뢰가 워낙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의료기기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도 하나의 문제인데요.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국가 공모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과 실습, 홍보를 지원하는 광역형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전국에 2개뿐인 이 사업에 성남시도 포함돼 현재 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의료기기의 개발뿐 아니라 최종 판매 단계와 실용화의 목적을 두고 있죠. 때문에 공공기관과 산학협력단, 의료기기 업체, 대학병원이 연계된 이곳의 지역망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병원의 전체 국산 의료기기 이용률은 약 한 30%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1%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의료진을 교육 훈련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 센터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교육 훈련 쪽에 투자 여력은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이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해서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성장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의 연결망, 바이오 헬스 벨트 구축은 물론 얼마 전 한 감염병 연구기관과 인재 육성 협약을 통해 바이오 분야의 거점 지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일상을 함께하는 4차 산업. 이제 새로운 문명은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도, 일자리를 뺏는 존재도 아닙니다.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건강을 도모하며 환경을 지키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 나아가 안전하게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든든한 혁명입니다. 아마 4차 산업은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시대일지 모릅니다. 그 옛날 과거의 사람들이 많은 혁명을 보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양한 도전으로 기술이 사람을 향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우리, 그리고 기술이 사람과 사회를 어루만질 때 우리는 더 발전된 내일을 살 수 있을 겁니다.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채널 A